네,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물류나 유가가 들썩이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 보통 시장 상호자들은 가장 안전한 현금을 쥐고 숨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극도의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매일같이 비트코인을 수만 개씩 쓸어 담으면서 유통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투매가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바닥을 다지는 이런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숫자가 하락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자금의 거대한 이동 경로가 숨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냥 단기적인 가격 등락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중장기적인 자본 흐름, 그리고 구조적 변화의 맥락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시장 데이터나 거시 정책 변화,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동향 같은 것들이 지금이 단순한 조정 국면인지 아니면 전통 금융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춰가는 진통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 4월 13일 기준 시세를 보면 대형주들이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88% 하락하면서 7만 100달러 선을 들주었고요. 네, 이더리움 역시 0.85% 정도 내린 2,100달러대 후반에 머물렀죠. 근데 이게 단순한 약세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거시적 충격을 봐야 하거든요.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항구랑 연안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해상봉쇄 조치를 시행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정학적 변수가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의 자금줄을 옥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라비아만이나 오만만을 드나드는 원유 운송 선박들의 발을 직접적으로 묶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중동 해상 운송로가 막힌다는 건 곧바로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마비, 그리고 국제 유가 폭등 압력으로 직결되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게 되는 구조네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급격히 번졌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디지털 자산 시장의 대형주 매도 압력으로 전이된 겁니다. 거시적 충격이 위험자산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설명인데 여기서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수급 데이터가 관찰됩니다. 보통 거시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부터 폭락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리플이나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같은 주요 상위권 알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방어력을 보였단 말이죠. 그 결과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도미넌스가 58%대 후반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가장 위험한 자산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버티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거시적 위기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자금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금의 성격이요? 네, 과거에는 외부 충격이 오면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대장주가 조정을 받을 때 그 자금이 법정화폐로 이탈하는 대신에 암호화폐 생태계 내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대형주 하락에 좀 피로감을 느낀 시장 참여자들이 개별 생태계 호재를 가진 알트코인으로 유동성을 옮겨가면서 일종의 내부 방파제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치 충격 속에서도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내부에서 돌고 있다니 흥미롭네요. 이런 방어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기관 자금 유입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네,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악재가 터지기 직전 흐름을 보면 명확하죠. 지난주 이더리움 현물 ETF에 총 1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특히 블랙록 상품 한 곳에만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집중됐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거시적 공포 심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철저히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중동 리스크를 우려해서 단기 포지션을 정리할 때 기관들은 오히려 현물 ETF라는 합법적 통로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대거 매집했거든요. 1억 달러 단위의 주간 순유입이면 하루 이틀 시세 변동을 노린 투기적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당연하죠. 중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성격이 짙습니다. 현재 시장이 외부 악재 속에서도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얕은 순환매 밑바닥에 이런 거대 기관들의 묵직한 매수 기반이 하단에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든든하게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이제 오늘의 핵심 뉴스와 이슈 해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뼈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움직임이 있죠. 첫 번째는 상장 기업들의 구조적인 비트코인 매집 현상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 비트코인 약 4,800개를 추가로 사들여서 총 보유량을 76만 개 이상으로 늘렸어요. 네, 게다가 일본의 하점자인 메타플래닛 역시 불과 1년 만에 보유량을 4,000개에서 4만 개로 10배나 폭증시켰고요.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단기적인 시세 변동을 노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단순히 투자를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장의 공급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방식의 핵심은 전환사채 같은 부채를 활용하는 데 있거든요. 전통 금융시장에서 저금리로 자본을 조달한 뒤에 그 막대한 자금으로 발행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을 계속 흡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거대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한번 기업의 재무제표 안으로 들어간 비트코인은 웬만한 하락장에서는 다시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단기 거래를 하는 동안 기업들은 유통 물량 자체를 구조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 유통 물량의 고갈이 가격 하방을 막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제도권의 시스템적 안전장치 도입론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통 주식시장과 같은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죠? 네, 그리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와 예금 토큰 기반의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타편화된 규제를 하나로 묶는 단일 금융감독기구 구상을 본격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중앙은행들의 이런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제 투기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전통 금융과 동일한 체급으로 격상되는 과도기라는 걸 시사합니다. 서큐 브레이커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락할 때 거래를 일시 중단시켜서 패닉셀링을 막는 브레이크 장치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이나 자동 대조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막대한 기관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기 위함이거든요. 글로벌 규제 당국이 무조건 억압하는 대신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네요. 네, 중장기적인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기업들은 물량을 쓸어 담고 규제 당국은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한폭탄 같은 리스크도 남아있죠. 세 번째 이슈가 바로 디파이 생태계의 과도한 집중도 리스크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네, 트럼프 현직 대통령에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진 월드리버티 파이낸스가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인 돌로마이트에서 막대한 차입을 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담보 활용도가 51억 달러 한도에 근접한 상태고요. 스테이블 코인 활용률도 80에서 9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프로젝트 단일 포지션이 프로토콜 전체 예치 자산의 82.7%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주체의 유동성이 이렇게 편중되었다는 게 왜 위험한지 그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지역은행이 금고에 있는 현금의 80% 이상을 단 한 명의 고객에게 빌려준 거랑 똑같거든요. 그 고객이 맡긴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 전체가 흔들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변동성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프로토콜은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강제 청산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담보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순간 가격은 더 폭락하게 됩니다. 결국 또 다른 연쇄청산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군요. 외부 충격에도 전체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뇌관입니다.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세 가지 이슈는 일종의 거대한 힘의 줄다리기예요. 거대한 힘의 줄다리기요? 네. 한쪽에서는 상장 기업과 현물 ETF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시장 물량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펀더멘탈을 다지고 있죠. 중앙은행들은 전통 금융권 수정의 안전장치를 이식하며 제도화 기반을 완성해 가고 있고요. 하지만 온체인 생태계 이면에는 여전히 과도한 레버리지가 집중되는 구시대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대 자본의 유입, 제도권의 통제,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디파이의 불안정성, 이 세 가지 모순된 흐름이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좀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펀더멘털의 강화와 구조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복잡한 지형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장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데이터로 살펴보는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데이터를 보면 지금 양방향으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약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죠. 그런데 상승을 기대한 롱 포지션이 52%,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 48%로 거의 엇비슷한 비율이 나왔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앞서 확인했듯이 시장 전반의 가격은 하락세였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으면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은 수익을 내야 정상일 텐데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숏 포지션 청산 비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려갈 거라고 확신하고 고배율 레버리지를 쓴 숏 포지션 투자자들이 순간적인 반등의 청산 기준가를 건드리면서 이른바 숏 스퀴즈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위아래로 강하게 흔드는 횡보 장세 속에서 양측 투자자들이 모두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정화 과정이 일어난 거군요. 네, 이런 레버리지 청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시장이 좀 가벼워진 상태에서 진짜 방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방향성 예측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지는 데이터죠. 그럼 시장이 가벼워진 이후에 방향성을 탐색하려면 어떤 지표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현재 데이터는 뚜렷한 침체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일 대비 약 8% 감소했고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역시 7%에서 11%가량 동반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 회전이 느려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가격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큰 신뢰도를 갖기 어렵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 앞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명확한 관망 신호입니다. 유동성이 말라붙은 얇은 호가창에서는 적은 물량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확신하려면 결국 파생 상품이나 현물 거래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그런 구조적인 반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마른 상태에서는 대기 매도 물량 하나하나가 큰 위협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의해야 할 수급 이벤트도 이 맥락에서 살펴봐야겠죠. 네, 온체인 데이터 추적 결과를 보면 파산한 FTX와 알라메다 측 지갑에서 약 19만 개의 솔라나가 언스테이킹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달러 가치로는 1,600만 달러고 하나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잖아요. 솔라나를 언스테이킹했다는 게 기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스테이킹이 자산을 묶어두고 이자를 받는 행위라면 언스테이킹은 채워두었던 자물쇠를 풀고 언제든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장전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1,600만 달러라는 물약이 당장 오늘 시장에 던져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텅 비어있는 얇은 얼음판 같은 호가창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대규모 자산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부담이 해소되고 전체 거래량이 살아나는 걸 확인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화두를 하나 남기려 하는데요. 오늘 FBI 산하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이 전년 대비 2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11억 3천만 달러, 하나로 15조 원을 넘어섰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특히 고령층을 겨냥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났고 사기 수법을 분류하는 범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저희가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매집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의 제도권 편입 과정을 다루었잖아요.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조명 뒤편에는 11억 달러라는 참담한 규모의 범죄라는 짙은 그림자가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로도 진화하고 있는 서늘한 모순인 거죠. 화려한 성장 이면에 있는 그 썩은 부위를 시스템 스스로 도려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과연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네요. 네, 이 거대한 그늘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제도화의 완성도나 지속가능한 성장도 사상 노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쏟아지는 호재 속에서도 한 번쯤은 시장의 이면을 지배하는 어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직시해 보아야 할